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내 이름은 김복자. 올해로 75입니다. 아들 둘을 낳고 혼자 키웠어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양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 큰아들, 그 잘난 변호사님이 정식으로 실버케어 프리미엄 요양센터라고 했거든요. 내 큰아들이 이 형편없는 요양원을 실버케어 프리미엄 요양센터라고 불렀습니다. 프리미엄, 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요양원처럼 내게 말하더이다. 개뿔, 여기는 창살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금쪽 같은 아들인데 나를 이곳에다가 헌신짝을 버리듯이 나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이 어미를 요양원에다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따로 케어할 수 없으니까 전문 요양원에 맡긴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요, 아직 요양원에 갈 만큼 갈 때까지 다간 몸뚱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기대어서 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단 한 번도 기대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있었네요.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남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큰아들을 낳았을 때였어요. 산통이 너무 심해서 동네 연탄 나르러 갔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었죠. 그걸 보고 옆집 할머니가 부축해줘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나는 누구한테도 기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나를 엄청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알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이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나는 원래 경북 영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글도 제대로 몰랐고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무식쟁이 아줌마였죠. 그러니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 하게 된 일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20살에 도시로 시집와서 그놈의 사랑 한 번 잘못 믿고 술 좋아하고 손버릇 나쁜 남자한테 인생을 맡겼었는데 일생일대의 실수였어요.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결국 철장 신세를 졌습니다. 당장의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일이 제겐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난 연탄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나는 곧바로 장갑을 끼고 연탄을 들었습니다. 그게 내 첫 연탄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덩어리. 하지만 내겐 아들이 학비였고 쌀이었고 교복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하루에 400개 넘게 날랐습니다. 허리 나가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었지만 쉬는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골목길에서 미끄러져서 이마가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나는 또 연탄을 쥐고 있었어요. 그네는 집에 오면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습니다. 딱 한 번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엄마, 나 학원 다녀야 할 것 같아. 이과 진도 못 들어가겠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학원비는 꿈도 못 꾸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날 밤 난 연탄가게 사장한테 찾아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하루에 2번 뛰게 해주세요. 밤에도 나를게요. 그렇게 해서 학원 보냈고 그 애는 서울법대에 붙었습니다. 학교 통지서를 들고 와서 울던 그 얼굴.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감격해하는 큰아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공부를 하느라 얼마나 일을 많이 썼는지를 내가 알기에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진짜 붙었어. 우리 잘 살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 잘 살아보자.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너 뒷바라 찰 테니까 걱정 마. 알았지? 나는 그 말을 지켰어요. 밥보다 진통제 더 자주 먹었고 겨울엔 냉찜질로 부은 손가락을 달래가며 아들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그 애가 훗날 나를 요양원에 밀어놓을 줄 행여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가 그네가 5살, 둘째가 2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엄마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연탄 배달 갔습니다. 무릎은 오래전에 망가졌고 겨울마다 손등은 터져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애들 밥 먹이고 책 사주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연탄 배달은 겨울에 특히 힘들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무거운 거 들다가 어깨가 빠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내 자식이 배 꽂는 건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네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엄마, 나 꼭 서울 법대 갈 거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나는 연탄을 1000개라도 나를 수 있어. 네가 원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엄마도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알았지? 저는 큰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구쳐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아들이 신기하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그나들에 대한 섭섭함은 갈수록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나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똑똑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법대에 붙었을 때 나는 동네 연탄가게 옆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잘 키웠다. 잘 됐다 내 아들. 내가 아들에게 바랬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던 건 금은 보화도 아니었어요. 또 내가 아들에게서 호강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애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면서 나를 자랑스럽게 불러주길 바랬을 뿐이었고 내가 얼마나 내 아들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 노고를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일 뿐일까요?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나요?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나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기에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던 날 나는 구청 앞에 있는 꽃가게에서 제일 싼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흰 봉지에 넣어서 버스 2번 갈아타고 그 애가 일하게 된 로펌 사무실 앞까지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나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낡은 스웨터, 터진 신발, 거친 손. 내가 이 복장으로 들어가면 창피할까 싶어 돌아서려 했는데 마치 문을 열고 아들이 나오더군요. 엄마,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차가웠어요. 첫 출근 날이라 꽃 하나 사왔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나는 쑥스럽게 장미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 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꽃을 받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니 내게 그러더군요. 엄마, 이젠 돌아가요.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러더니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무척 서운하긴 했지만 큰아들 말대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이해를 했어요. 그 후로도 큰아들이 정말 바쁘더군요. 그 애는 어느새 자동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차고 여자친구와 제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도통 제게 연락 한 번을 안 줬어요. 그래도 저는 큰아들이 바쁠까 봐서 전화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고 싶기는 했지만 선뜻 망설여지더군요. 큰아들이 제 전화를 반갑게 받지를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어려운 것이 모자가는 관계가 맞나 싶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보다 내 아들이 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쉬운 내가 용기를 내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속마음 그대로 준호야,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용건도 없이 전화를 했다고 핀잔을 줄까봐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손가락이 또 부어서 병원에 다녀왔다. 괜히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혹여라도 아들의 관심을 받아볼까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관심 바뀌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필 주책 없이 타이밍을 잘못 잡은 내 탓이었어요. 그 있다는 그날, 그 다음날 결국 한 달 뒤로 넘어갔어요. 그 뒤로는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참 모질더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애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결혼을 하더니 나는 뒷전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그러는 거는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사법연수원에서 준호와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고 특히 예비 며느리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는 처음엔 아들과의 교제를 달갑지 않게 여겼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내가 차린 밥상 앞 앉아선 대놓고 내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희 결혼은 저희끼리 소박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어머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요즘은 결혼식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라서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참석을 안 하냐? 그게 말이 되니? 그 말에 큰애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럼 사돈네도 참석을 안 한단 말이냐? 아, 그건 아니고요. 장인어른의 전원주택에 사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시죠. 워낙에 장인어른의 지인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식구들은 안 와도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세상 천지에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결혼식도 있나요? 내 말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으니 나는 더 이상 말을 더 하지 못했네요. 나와 의논도 없이 통보식이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신경도 하나도 안 쓰이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아마도 빛과 번쩍하는 처가 식구들과 그 처가 식구들의 지인들에게 저는 너무 대비되고 비교가 되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신경 안 쓰이게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예비 며느리를 위해 차린 그 밥상은 참 따뜻했지만 내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나란 존재는 찬밥 신세와 같다니 참 서글프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내 신세, 굳이 참석을 하겠다고 해야 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왜 나를 참석지 않았으면 하는지를 아니까요. 큰아들이 예비 장인의 전원주택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만큼 나란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했겠구나 싶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큰아들이 내게 와서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결혼하면 엄마가 집에 혼자서 사는 건 위험해요.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신혼집을 처갓댁 가까운 곳으로 얻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요. 그래? 신혼집을 어떻게 얻을 생각이니? 너도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니? 네, 고맙게도 장인어른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냥 넙죽 받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 말해봐라. 장인어른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다시피 하시는데 내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모시다시피 해야 해요. 그런데 엄마까지 내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서론이 기냐?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고 밥도 잘 나와요. 프리미엄 요양원이니까 거기에 가 계시면 저도 안심이 되어서 저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좀 좋아요. 어때요?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 이 말이냐? 네, 일반 요양원이 아니고 시설이 좋은 곳이에요. 내가 벌써 요양원에 갈 나이란 말이니?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은 나이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일찍 들어가면 갈수록 더 편하고 비슷한 연세가 있는 분들끼리 친구도 삼고 함께 어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거의 반강요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이었죠. 나는 싫다. 내 나이에 요양원은 너무 이르다. 내 집을 놔두고 왜 내가 요양원을 가니? 싫다. 정말 싫었어요. 미리 다 알아보고 준비한 팜플렛을 가져온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단번에 거절한 내 모습을 보던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고생해서 연탄 배달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까지 되었는데
거지처럼 그냥 장인어른이 사주는 신혼집을 넙죽 받기만 해야겠어요? 그나들의 목소리가 다소 크고 묵직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못 알아듣고 그랬어요. 사돈이 돈이 많긴 많으신가 보다. 우리가 신혼집을 장만을 해야 하는데 해주시겠다고 하다니 고마울 따름이야. 그러자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 집을 팔아서 내 신혼집 장만에 돈을 보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집을 팔아서 네 신혼집 장만에 돈을 보태자 이 말인 게야? 네.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해서 좋고 나는 신혼집에 돈을 보태서 장인어른한테 면도 서고 꼭 먹고 알 먹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너도 알지 않니? 엄마, 이 집도 이젠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돈 들 일만 생겼어요. 엄마가 이 집에서 계속 살더라도 제가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춘석이도 사업을 한답시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요양원에 계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내가 피땀 흘려 산 내 집인데 내가 내 발로 그 집에서 나오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에게 내가 부담이 되긴 싫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알긴 할까. 연탄 배달하면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굳어서 까맣게 연탄 색깔이 배도록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어렵게 산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날 내 집에서 밀어냈어요. 저도 큰아들의 말을 거절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큰아들의 신혼집 마련 자금에 보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달리 돈을 들고 있는 것도 없어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면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왜 이리도 서글프고 싫던지요. 그럼 나는 이대로 평생 요양원에서 지내다 가란 말인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큰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나는 요양원에 가고 내 집을 팔아서 준호의 결혼 자금으로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에 의해 못 이겨 요양원으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내 발로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나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싶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내 손으로 천천히 떼었어요.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고 그 애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저런 때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요양원에도 저 혼자서 차를 타고 터덜터덜 왔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아들이 둘씩이나 있고 그나들은 변호사가 아니었나. 그런데 내 발로 혼자서 요양원으로 찾아오다니 왠지 가기 싫었던 곳이라 그런지 가는 길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더이다. 그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나는 창문 밖에 떨어진 낙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저 실감이 나더군요. 이젠 내가 아들한테서 완전히 버려졌구나. 병원복 비슷한 옷을 입고 하루 3번 나오는 밥을 조용히 먹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희생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돌아다 봤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내가 가진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집 한 채, 그 집은 아직 내 명이었어요. 그네는 그걸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여겼는지 곧이어 요양원으로 찾아와 태연히 그러더군요. 엄마, 집을 얼른 팔아야 해요. 준호야, 내가 여기로 올 생각을 했을 때는 네가 네 신혼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내 집을 팔 생각이었다만 마음을 바꿨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너희가 할 만큼 했다. 비록 연탄 배달을 했지만 네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했어. 우리 준석이도 너한테 양보를 많이 한 것을 너도 알지? 준석이요? 글쎄요. 뭘 양보를 했다고 그러세요? 네 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대느라 준석이가 대학도 포기했잖니. 그리고 네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나는 준석이에게 돈은커녕 관심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 한 번 안 했어. 그래서 준석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줬다. 뭐요? 그게 말이 돼요? 내 신혼집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아니지,
준석이한테 팔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너는 준석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양보와 배려를 했기 때문에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형이 공부 잘하라고 용돈까지 주곤 했잖니. 그런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엄마, 내가 그러라고 준석이한테 그랬어요? 준석이가 나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바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준석이한테 집문서를 넘겼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 준호는 공부만 잘했을 뿐이지 아주 호로자식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산 내 집이다. 네 집이 아니야. 내가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래도 어이가 없는 듯 소리를 질러 대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평소 때는 내 아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며 지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요? 네가 백날 나한테 그래봤자 준석이 집이 네 집이 되지는 않을 게다. 너한테 내가 뼈골 빠지게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본 돈으로 네가 변호사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거기에는 네 동생이 준석이 희생과 배려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았니? 알긴 뭘 알아요. 엄마가 고생해서 나를 변호사를 만들었다고 엄마나 생색내지 말아요. 남들도 그 이상만큼 다는 거니까요. 기껏해야 조그만 집 한 채 있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나 있는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요. 쪽팔려요. 이제 상견례 나가서 엄마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거지 같은 집안에 딸을 시집을 보내야 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세요? 참 이기적이시네요. 아들을 변호사까지 만들었으면 결혼도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보게 생겼으니 걸맞게 해야 예의가 아니에요? 큰아들은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신혼집 장만하는데 보태려던 계획이었는데 그게 틀어져 버리니까 노발대발했습니다. 난 억수로 퍼붓고 날렸어요. 다 내 탓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내 잘못이었어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는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 엄마를 봐라. 엄마 손도 버렴. 너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 덕이다. 너를 이 정도로 키워줬으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더 달라고 뺏어갈 생각은 말아야지. 부모는 자식 낳은 죄인이 아니야. 너도 성인인데 애처럼 더 가져가지지 못해 떼쓰는구나. 엄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양원에다 버리고 엄마 집을 판 돈으로 네 장인과 장모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니? 네, 그래요. 잘 보이고 싶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물론 엄마가 연탄 배달을 해서 번 돈으로 나를 키우고 변호사를 만들긴 했지만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혜원씨를 선택을 한 것도 집안이 부유하고 장인어른의 남다른 배경도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 내가 성공하고 싶었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라고요. 알기나 해요? 엄마 같은 무식한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긴 하냐고요. 한번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올인을 해야 성과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거예요? 가만뒀더니 갈수록 태산이란 말처럼 내게 감히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풀에 꺾일 때까지 맥없이 듣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준호야,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한단다. 비록 네가 하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탄 배달하는 어미의 자식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머리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잖니. 아무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가족을 기억해. 욕심은 끝도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가 이제껏 누려왔던 어느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야. 알겠니? 이젠 엄마 노후도 걱정을 해야 하고 네 동생 준호에게도 형으로서 관심 좀 가져주렴. 그래야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말은 준호에게 씨알도 안 먹혔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더라고요.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고스란히 내게 다 쏟았고요. 다시 말하지만 호로자식이었습니다. 반면 준호는 공부는 준석이만큼 잘하지는 못했어도 정이 깊은 아이였어요. 내 두 손을 꼭 붙잡고 내 눈을 마주치며 엄마, 손이 차요. 그리고 손등에 로션을 발라야 되겠어요. 너무 거칠어요. 하지만 준석이는 단 한 번도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어릴 때 말수도 적고 늘 형만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나들인 준호를 준석이도 자랑스러워 했어요. 내가 준석이보다는 준호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느라 준석이가 당연히 공평하게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큰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엄마의 나를 대하는 준석이의 말과 태도는 다른 집의 자식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내가 작은 아들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할 때처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준석이는 딸 같은 아들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요양원에 왔다고 하니까 단번에 찾아와 준 것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준석이는 나를 친자 엄마로 대해줬어요. 언젠가 준석이가 내게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형은 진짜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형이면 뭐예요? 형은 엄마를 창피하잖아요. 그때는 준석이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부를 잘하는 준호가 자랑스럽기만 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준호는 요양원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한바탕 욕을 한 바가지로 퍼붓고 가더니 상견례에 갈 때도 나와 준석이를 닥달을 오지게 했습니다. 엄마, 시장바닥에서 사 입은 옷 말고 백화점에서 사서 입으세요. 제가 돈은 드릴게요. 사전에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들 자존심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요. 머리도 미용실에 들러서 헤어 메이크업도 받으세요. 그게 돈이 얼만데 그러냐. 내가 적당히 집에서 드라이를 하면 된다. 그랬더니 퍼럭 화를 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없는 사람이 없는 티를 내면 더 추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고급지게 하고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이 이상 구색을 맞춰줘야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라.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꼴 나는 거야. 그래도 뭐 아들을 위한 일이니 열심히 꾸미고 상견례장에 갔습니다. 예비사도는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답게 얼굴은 기름지고 찰졌더군요. 말투는 얼마나 고압적이고 위압적이든지 아랫사람들을 늘 부려만 먹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비한 사도는 아주 고상한 귀부인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내 큰아들 준호는 왜 그리도 예비 사돈 식구들한테 굽신거리는지 꼴불견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리 상견례 예행 연습을 했던 터라 예비 사돈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무식이 탄로가 나는 법이니까요. 여지없이 예비 사돈이 그러더군요. 아드님이 사법연수원에서 성적도 좋더군요. 우리 혜원이보다 더 좋더라고요. 우리 딸도 어디 가서 공부는 뒤처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힘들게 연탄 배달을 하며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닙니다. 밥도 주고 청소도 해준다고 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따님한테는 전혀 신경 쓰이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랬더니 예비 안사돈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딸이 살 집이니까 신혼집을 우리가 얻어주려고 했는데 굳이 사위가 장만을 한다고 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준호가 그런다면 그러겠죠. 제 생각엔 25평 임대아파트에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엄청 놀라며 그러더군요. 아니, 그건 올세 아파트 아닌가요? 네. 안 됩니다.
남의 이목도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런 곳에서 신혼살림을 꾸릴 수는 없어요. 그러자 곧바로 준호가 그러더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신혼집은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다 구할 생각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요.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예비한 사돈이 물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따로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저희 전원주택에 사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요. 아니요. 내 아들 결혼식은 꼭 봐야겠습니다. 나의 뜻밖의 답변에 당황한 것은 내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그건 이미 말이 끝났잖아요. 끝나긴 뭐가 끝나니? 부모가 참석치 않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를 말던지.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자는 짓거리야. 결혼식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 어미가 그렇게나 부끄럽더냐? 내가 딱 부러지게 한마디를 하자 예비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다고 흔쾌히 찬성은 하지 않았다. 처음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가 할 소리가 아니라서 나도 어이가 없더구나. 예비 사돈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로서 위엄을 보였습니다. 눈앞에서 내 아들도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나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옆에서 준호가 나를 쿡쿡 찌르더군요. 그래서 대놓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말하는데 그러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굽신거리는 게야? 똑바로 앉지 못하니? 생각지도 못한 내 태도 변화에 놀란 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원래 어머니가 이러신 분이 아닌데요. 멋이 어째? 난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대개 따님이 처음에는 내게 와서 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정말 기겁을 했네요. 어차피 내 아들과 합의해서 한 말이긴 해도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내 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따님의 인성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 전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준서가, 어여 일어나자.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겠다. 어여 나가자. 나의 돌발 행동에 놀란 준석이가 준호를 봤다가 나를 봤다가 몇 번 하더니 얼른 나를 따라 나왔습니다.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요. 나를 따라 나와서는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 파토를 내는 거예요. 네?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네가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겠니? 난 이 결혼은 절대로 반대야. 어디 싸가지 없이 인사 온 예비 며느라이가 시어머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통보를 해? 그때는 얼척이 없어도 너를 생각해서 참았다만 두고두고 속이 상하더라. 그리고 이 어미가 버젓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네 신혼집에 보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려고 억지로 요양원에 내쫓고 말이다. 그것도 혜원이랑 꿍짝이 맞았을 것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더 흥분해서 내게 되돌았어요. 엄마가 뭔데 반대한다고 그래요? 결혼은 내가 하지 엄마가 해요. 그래? 그럼 뭐하러 날 요양원에다 버리고 내 집을 뺏어갈 궁리를 했니? 네 결혼이고 네 신혼집이며 네가 번 돈을 해야지. 안 그러냐? 너도 사내답게 줏대를 갖고 살아. 배경이 좋고 잘 사는 집안이 그리도 부럽더냐? 이왕이면 인성도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좀 좋아? 아무튼 난 혜원이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 알아. 라고 따끔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랄을 떨고 있는 큰아들을 밀치고 몇 걸음을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그랬어요. 아 맞다. 내가 준호 너한테 한 가지 해줄 말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못하고 갈 뻔했네. 준호,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듯이 나도 네가 부끄럽다. 내가 이 결혼을 반대를 해도 어차피 하겠지. 내 의중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준호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연락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사이 둘째 아들의 사업이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을 해줬지만 사업 자금에 쓰려고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나와서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석이가 내게 그러더군요. 엄마, 놀라지 마세요. 형 얘기가 지금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TV 뉴스 채널을 검색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유명 로펌 A 변호사, 다수 기업과의 부당거래 연루 의혹, 사내 징계 회부.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보던 나는 TV 속 흐릿한 얼굴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형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저기서 말한 A 변호사가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설마 해서 형 사무실에 가봤는데요. 진짜 맞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 하청 계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가 봐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처가 식구 이름을 이용한 허위 채무 정리까지 밝혀졌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준호 형이 장인어른까지 뉴스에 나오게 됐다고 해요. 그럼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아듣게 말 좀 해봐, 응? 모르긴 몰라도 구속은 필수고 그동안 형의 뒷배경이 돼줬던 형의 처가 식구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리고요, 형수랑 별거 중인데 이혼 말까지 오고 간대요. 말도 안 된다. 가족인데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도 알아야지. 이 판국이 이혼이 웬 말이여? 알아보니까 형이 장인어른을 믿고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형이 투자한 돈도 다 날리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형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연을 끊기는 했어도 내심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나였어요.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만들었는데 박탈을 당하다니.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후 아들은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혼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방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에 기절초풍한 줄 알았더이다. 교도소 면회를 갔지만 준호가 몇 번 거절을 거듭하다가 준석이가 만나고 왔습니다. 준석이가 그러더군요. 그동안에 형이 무슨 돈으로 결혼 자금을 그 빠른 시간에 마련을 했겠어요.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형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놨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을 텐데요. 형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더라고요. 준호가 뭐라고 그랬는데 형이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어. 지금도 엄마가 집을 팔아서 나한테 보태주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거야. 다 원망스러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말대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 거기서 정신 수양 좀 하다가 나오라고 해라. 안 그러냐, 준서가? 네, 아직도 엄마 탓을 하다니 참 놀라워요. 나는 이제 요양원 생활을 마무리 짓고 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언젠가 준호가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 어쩝니까? 하지만 무작정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준호가 나를 진정한 엄마로서 대할 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경우가 아니면 받아줄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